우주는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거대합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만 해도 반지름이 대략 465억 광년이나 됩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 그 바깥으로는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될지 전혀 추측할 수도 없죠. 게다가 이 거대한 우주는 막대한 속도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나 넓은 우주에는 수없이 많은 은하와 별들이 있습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에만 1700억 개의 은하들이 있고 그 은하 하나에만 몇천억 개가 넘는 무수히 많은 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은하에만 해도 4천억 개가 넘는 별들이 있죠. 이렇게나 수많은 별들 중 대부분은 태양과 같이 자신만의 계를 만들어서 행성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자, 우주는 이처럼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행성과 별들, 은하들이 존재합니다. 우주는 이렇게 너무나도 거대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천문학자 칼 세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우주에서 우리 지구에만 생물이 살고 있다면 그것은 실로 엄청난 공간의 낭비다. 이 광활한 우주에서 우리 인간만이 유일한 생명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오만한 생각일 수도 있어요. 사실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별에서 온 사람들, 즉 외계인의 존재 여부를 계속해서 탐구해 왔습니다. 특히 로켓이나 탐사선, 천체망원경이 극도로 발달한 현대사회에 와서 외계 지적 생명체에 대한 탐사는 더욱더 가속화됐죠. 구체적으로 우리는 외계 지적 생명체를 찾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인류는 전파 통신 기술을 발전시킨 직후부터 외계로 전파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구에서 알립니다. 우리 인간들이 바로 여기 아름답고 푸른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또 우주에서 지구로 들어오는 전파 신호를 받아서 분석, 혹시 모를 외계인이 보내는 메시지를 찾아내는 세티 프로젝트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외계인 문명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드레이크 방정식도 고안됐죠. 2020년 영국 노팅엄대는 이 드레이크 방정식에 따라서 우리 은하에만 약 36개 외계 문명이 존재할 것으로 추측했죠. 자, 이렇게 외계 지적 생명체, 외계 문명, 외계인의 존재 여부는 아주 오래전부터 언제나 과학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1950년 로스앨러모스에서 점심을 먹던 4명의 과학자들도 그들 중 하나였는데요. 에드워드 텔러, 허버트 요크, 에밀 코노핀스키, 그리고 엔리코 페르미입니다. 그들은 맨해튼 프로젝트로 다 같이 모였다가 점심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날의 화제는 바로 외계 문명의 존재 가능성이었습니다. 야, 우리 은하에만 별이 4천억 개가 있단다. 그 중에 지구처럼 살기 좋은 행성도 엄청 많겠지? 대충 계산해보니까 우리 은하에만 외계 문명이 100만 개는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페르미는 이렇게 묻습니다. 야, 외계 문명이 그렇게 많다는데 다들 어디 있는 거야? 엔리코 페르미가 던진 바로 이 질문이 페르미 역설입니다. 우주의 규모로 봤을 때나 별들의 개수로 보나 행성들의 개수로 보나 외계 문명의 존재 가능성이 이렇게 높은데 왜 우리 인류는 아직까지 그들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가? 잠깐만 생각해봐도 엔리코 페르미의 질문은 너무나도 역설적이죠. 외계 문명의 수가 그렇게 많을 거라고 예상되는데 우리는 그들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자, 이 때문에 전 세계 과학자들은 페르미가 던진 이 역설을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설을 내놓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페르미 역설의 해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시다. 자, 첫 번째 주장은 외계인은 이미 지구에 와 있다는 주장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수많은 SF 영화들을 보시면은 외계인들은 이미 지구인들하고 교류를 하고 있죠. 망치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 같지만 착한 친구 우리들의 토르는 사실 아스가르드에서 온 외계인이에요. 또 손오공도 보면은 베지터 행성에서 날아온 외계인이죠. 슈퍼맨도 마찬가지고요. 크립토 행성에서 지구로 보내졌죠. 또 맨인 블랙에서 외계인들은 인류 사회에 섞여서 비밀스럽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SF 작품마다 세세한 설정들은 다르지만 지구에 도달한 외계인들은 인간들 틈에 아주 자연스럽게 섞여 살거나 맨인 블랙처럼 철저하게 숨어서 살거나 섞여 살든 숨어 살든 나중에 인간들한테 들키거나 하는 식이에요. 이 비슷한 시나리오가 선을 좀 많이 넘어서 뇌절을 하게 된다면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나와요. 파충류형 외계인 reptilian들이 전세계 지도자급
기업 수장급 자리에 올라서 지구를 정복할 계획을 꾸미고 있다. 시나리오 쓰고 있는 미친 새끼가. 또 어떤 사람들은 미국의 51구역을 구체적인 예로 들어서 이곳에서 옛날에 외계인하고 UFO가 발견됐고 여기서 아주 비밀리에 외계인과 외계 기술에 대해서 연구 중이다 라고 주장하죠. 또 미국 정부가 이 외계인에 대한 사실을 철저하게 숨기는 것과 같이 다른 국가들까지 모두 미국하고 합심해서 이 사실을 다 같이 은폐 중이라고 해요. 근데 일단 이 정도 대사건을 숨기는 게 가능이나 한지 저는 사실 신빙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단 한 명만 증거 내세워서 증언해도 뽀록이 날 텐데 이게 가당키나 할까 싶은 거죠. 자, 두 번째 설은 외계인이 이미 과거에 지구에 방문한 적이 있다는 설이에요. 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피라미드가 그 증거라고 하죠. 고대 사람들은 피라미드 건설 기술이 절대 없었고 이 말은 즉 외계인의 지시 아래 인간들이 피라미드를 지었거나 외계인들이 지구에 와서 지어줬다 하는 식이죠. 나스카 지상화도 그런 예 중에 하나고요. 또 여러 미술작품에서 나오는 UFO 같은 형상들을 보고도 아주 먼 과거에 외계인들이 지구에 온 적이 있다 라고 주장들을 하죠. 자, 하지만 이런 주장들은 신빙성이 너무나도 없고 증거도 엉터리에다가 역사적인 자료는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음모론인 거죠. 자, 세 번째는 동물원 가설입니다. 지적 생명체들이 지구의 생태계, 지구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일부러 지구에 안 오거나 못 온다는 겁니다. 지구 전체가 일종의 생태공원 같은 셈이죠. 글쎄요, 이런 생태공원이 인간의 탐욕으로 개박살 직전인데 이 정도면 외계인이 그냥 개입해주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만약에 동물원 가설이 사실이라면 가끔씩 포착되는 UFO 사진은 이제 외계인들이 사파리 투어하듯이 슝 하고 지나가다가 인간들한테 찍힌 거겠죠? 자, 하지만 동물원 가설 역시도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윌라 오디오북 가입하시고 쿠폰 등록에 리뷰 영예를 치시면은 한 달 동안 무료에다가 3개월 동안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외계인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교류와 소통이 불가능하다.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이렇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외계 지적 생명체는 존재하지만 아직 별 사이를 여행할 만큼 그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구를 방문하지 못했을 뿐이다. 자, 한번 자세히 알아보죠. 우리 인류가 통신 기술을 개발한 직후부터 우주 전역으로 통신을 뿌리고 있죠. 또 아까 전에 얘기했던 세티 프로젝트로 우주 전역에서 지구로 들어오는 전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단 한 번도 외계 문명과 통신에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 통신의 속도는 빛의 속도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주에서 가장 빠른 빛의 속도라고 해도 이 우주의 규모는 너무나도 거대하기 때문에 빛의 속도는 터무니없이 느린 속도예요. 자, 우리 인간이 앞으로 1000년 동안 외계로 통신을 쏴보낸다고 치면 이제 겨우 1000광년 거리만큼 그 메시지가 퍼졌겠죠. 그런데 통신의 신호 강도는 거리의 제곱만큼 약해지고 우주 전역에 있는 우주 먼지나 기타 여러가지 물질들이 이 통신 신호를 왜곡시키게 돼요. 가령 1000광년 넘게 떨어져 있는 너구랭성까지 지구에서 통신을 보낸다고 해봐야 신호도 너무 약하고 훼손되고 왜곡됐기 때문에 너구랭성의 김너굴은 이 형의 메시지를 받지 못하거나 받아도 해석을 못할 거예요. 이건 거의 소통이 불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이 1000광년이 먼 것 같죠? 우주급 규모에서는 터무니없이 짧은 거리예요. 우리 은하의 반지름만 52,850광년인데 이거는 현재로서는 소통 불가능의 영역입니다. 안드로메다나 우주의 끝까지는 볼 필요도 없죠. 안드로메다까지 250만 광년, 관측 가능한 우주의 끝은 우주가 팽창하지 않는다고 해도 465억 광년이니까요. 이 정도면은 절대적인 존재가 마치 서로 교류를 절대 못하게 막아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이렇게 광속이 아무리 빠르더라도 우주의 규모로 봤을 때는 진짜 미친 듯이 느린 속도이기 때문에 이런 광속의 한계가 외계 문명하고의 교류를 막는 거라는 가설입니다. 상당히 그럴듯하죠, 이거는.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말고 외계인들의 입장에서도 한번 살펴봅시다. 그들도 아마 우리 인간하고 똑같은 상황일지도 몰라요. 아무리 슈퍼지능의 외계인이라 하더라도, 심지어 신이라고 하더라도 이 우주를 지배하는 물리법칙은 절대 거스를 수 없죠. 그렇다면 이런 상상도 해볼 수 있어요. 그들이 가진 통신, 우주선 기술 역시 광속의 한계에 부딪혔고 또 그들이 웜홀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면 그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구까지는 못 오는 거예요. 강제로 갈라파고스 섬이 되는 거죠.
5번째, 인류가 현대 문명을 건설한 지 이제 겨우 100년이란 거예요. 지구의 나이하고 인류 문명이 발전한 시기를 한번 잘 봐봐요. 지구 나이가 45억 살인데 통신하고 우주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한 거는 겨우 100년 됐어요. 근데 만약에 외계인들이 이 100년을 제외하고 지난 45억 년 동안 지구에 통신을 보냈다고 쳐봐요. 현대 인류 이전까지는 아무도 답신을 못 해줬겠죠. 외계인들은 야, 저기엔 생명체가 없나보다 생각하고 더 이상 통신을 안 보내는 걸 수도. 자, 그 말은 외계인들이 지구에 지난 100년 안에 전파를 보냈어야지만 우리가 답변할 수 있었단 얘기예요. 45억 년의 역사에서 겨우 100년 안에 외계인들이 지구에 통신을 보냈을 확률, 단순 계산해도 4,500만 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인간이 외계 문명에 전파를 보냈을 때 그들 역시도 통신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술이 마침 딱 있어야 되는 거고요. 6번째, 지구와 외계 문명의 통신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소통이 불가능하다. 자, 우리 인류의 유무선 통신 기술, 인터넷 통신은 아주 뛰어나게 발달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어디서든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구글이고 유튜브고 들어갈 수 있죠. 스타링크로 전 지구 인터넷망이 보급됐고요. 다누리호는 달지구 무선 인터넷을 테스트할 예정이죠. 자, 하지만 이 외계인이라고 인간의 기술하고 같은 걸 사용할 거라는 거는 지나치게 인간 중심적인 생각일지도 몰라요. 또 외계 문명은 이미 양자 통신이나 혹은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어떤 통신 기술을 갖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한다면 서로 소통 자체가 안 되는 거죠. 통신 수단이 서로 다르니까요. 가령 우리 인간은 우주 저 멀리 의미 없이 계속 까마귀 편지나 날리고 있는 거고, 외계인의 양자 통신은 계속해서 의미 없이 지구를 통과하고 있는 셈이죠. 자, 이렇게 외계인은 존재하지만 우리와 소통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가설 6가지였고요. 지금부터는 외계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소통할 수 없다는 가설들입니다. 자, 첫 번째, 외계 문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의 천체 물리학자 마이클 H. 하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간 여행을 할 수 있는 종족이 하나만 있어도 이웃 별을 식민지화해서 자신들의 문명을 복제한다면 수백만 년 안에, 최대한 빠르게는 65만 년 안에 은하를 채울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외계 문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그의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처럼 고등 문명이 탄생하려면은 거의 로또 100번을 연속으로 당첨되는 거랑 비슷한 수준의 확률이 필요하거든요. 자, 먼저 이 은하 안에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구역에 태양이 있어야 되고요. 이 태양이 행성들을 가져야 됩니다. 또 이 행성은 태양하고 너무 가까워서 뜨겁지도 않고요. 너무 멀어서 춥지도 않은 딱 좋은 위치, 골디락스 존에 걸쳐야 되고, 행성의 중력이 너무 강해도 안 되고 너무 약해도 안 돼요. 적절한 자기장을 가져서 우주 방사선이나 태양풍도 차단해야 돼요. 화산 폭발 같은 지각 운동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대기가 열을 너무 가둬도 안 되고, 그렇다고 대기가 너무 옅어도 안 됩니다. 또 소행성 충돌을 막아줄 목성 같은 이런 큰 행님이 저 멀리 있어줘야 되고, 빙하기나 소행성 충돌 같은 사건도 일어나면 안 되고요. 주변 몇 광년, 몇십 광년 안에서 초신성이 터져도 안 됩니다. 행성에는 땅과 물이 적절히 섞여 있어야 되고요. 자전 속도와 공전 속도도 적당해야 되고, 달 같은 위성도 있어야 되고, 주변의 다른 행성들도 함께 있어야 돼요. 자, 고등 문명이 탄생하기 위한 조건들 정말 너무너무 많죠. 어쩌면 우리 지구는 정말로 로또 100번 맞은 축복받은 행성일지도 몰라요. 우리 인류의 존재가 아이러니하게도 문명의 탄생 조건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잘 보여주는 예시인 거죠. 2번째,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을지라도 외계 문명은 아직 없을지도 모른다. 즉, 우리 인류가 이 우주에서 가장 크게 발전한 문명이라는 가설입니다. 이것도 꽤나 흥미로운 가설인데요. 그 주장의 근거는 바로 137억 년이라는 우주의 나이가 아직은 초기 우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엥? 137억 년이 초기 우주라고? 싶을 텐데,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주의 나이는 앞으로 1조 년부터 900조 년까지 아주 다양해요.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현재 우주의 나이 137억 년은 아직 아기 우주인 셈이죠. 물론 이 우주의 나이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를 통해서 정확한 측정이 필요하겠지만, 만약에 우주의 수명이 이렇게 조 단위가 맞다고 한다면 우리 인류는 우주 극초반에 가장 빨리 탄생한 문명일지도 몰라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아무리 외계 문명 찾아봐도 지구보다 발전된 행성이 없을 테니까 외계 문명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이치겠죠. 근데 이제 차라리 이런 가설이 다행인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외계인들한테 침략당해서 멸망당하느니 우리가 다른 행성에 먼저 가서 야, 사이좋게 지내자 라고 하는 게 더 낫잖아요. 물론 인간의 본성으로 봤을 때는 다른 행성의 외계인들하고 사이좋게 지낼 일은 만무하겠죠. 만약에 인류에게 기술만 있다면 바로 우리 은하, 심지어는 안드로메다까지 정복하려 나설 거예요. 세 번째, 외계 문명은 존재했었는데 사라졌다. 이 가설에 따르면 초창기 우주가 오히려 문명이 많이 탄생할 수 있는 시기였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그 시기가 지난 지 이미 한참이고 인류는 거의 막차 타고 상투 잡고서 문명을 열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또 대여과기 이론에 따르면 문명은 필연적으로 멸망한다고 합니다. 우리 지구를 예로 들어볼까요? 지구에서는 총 5번의 대멸종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인간이 문명을 세웠는데 지금도 도사리고 있는 멸망위기 정말 많잖아요. 핵전쟁, 바이러스, 기후위기, 생태계 파괴 등등요. 자, 이렇게 지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기술이 발달한 고등 문명은 자기 파괴적이기 때문에 성간여행 이전의 문명은 반드시 멸망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둠의 숲 이론에 따르면 이 우주는 자연과 마찬가지로 약육강식의 세계이기 때문에 외계 문명들은 다른 문명들이 이제 호의적일지 적대적일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지구에서 아무리 메시지를 보내봐도 답신이 없는 거죠. 우리 인간이 호의적인지 적대적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자, 이것은 지구의 역사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강대국이 약소국 가가지고 완전 작살내놓은 역사 셀 수도 없이 많잖아요. 외계인이라고 안 그럴 거라는 확신은 가질 수 없겠죠. 자, 오늘 소개해드린 영상 페르미 역설에 대해서는 윌라 오디오북에서 칼 세건의 코스모스 3장 우주의 우리뿐인가를 읽고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습니다. 윌라 오디오북에서 들을 수 있는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에는 재밌는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주의 탄생, 생명의 탄생, 태양계를 여행하고 여러 행성들을 알아보고 빅뱅이나 블랙홀 얘기도 나와요. 이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는 여러분들도 지금 바로 윌라 오디오북에서 무료로 들을 수 있는데요. 구글 플레이 혹은 애플 스토어에서 윌라 오디오북을 검색하고 다운받은 다음에 회원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쿠폰 등록에 리뷰 영의를 치시면은 한 달 동안 윌라 오디오북이 무료에다가 남은 3개월 동안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혜택 우리 부엉이들이 꼭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또 윌라 오디오북을 제가 직접 한번 써보니까 장점이 정말 많더라고요. 원래 책이라는 게 특정한 장소에만 앉아서 책을 펴서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요즘 아무리 디지털북이 많이 나왔다고는 해도 이 책이 디지털 형태로 모바일로 들어온 것뿐이지 뭐 크게 다른 건 없다고 느껴졌어요. 그런데 윌라 오디오북은 성우님들께서 직접 책을 들려주고 또 분위기에 맞는 음악까지 같이 나와주니까 그냥 이어폰 끼고 듣기만 하면 돼서 너무 편해요. 특정한 장소에 있을 필요도 없고 앉아있을 필요도 없고 책을 보고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설거지할 때, 또 청소할 때, 그리고 특히 저는 운동할 때 너무 좋았어요. 보통은 운동할 때 음악을 듣거나 할 텐데 제가 운동을 하면서 책을 같이 읽으니까 공부하면서 운동도 같이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야, 내가 정말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그리고 운전할 때도 길거리의 시간을 내가 낭비하고 있구나, 쏟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평소에 들었었는데 이제는 윌라 오디오북을 통해서 책을 들으니까 운전하는 시간도 아깝게 느껴지지 않고 알차게 느껴지더라고요. 기존의 디지털 북에도 봇들이 책을 읽어주는 기능이 있긴 있죠. 그런데 이 기능이 사실 한 10분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고 집중이 안 돼서 더 이상 못 듣고 꺼버리고는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봇이 들려주는 기계음이다 보니까 너무 부자연스럽고 딱딱해서 생기는 현상인 것 같아요. 반면에 윌라 오디오북은 국내 최고의 성우진들이 책을 직접 읽어주니까 제 귀가 전혀 지치지가 않더라고요. 자, 어쨌든 윌라 오디오북 제가 직접 한번 써보니까 좋은 점이 정말 많은데 이 경험들을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나오고 있는 쿠폰 꼭 등록하시고 윌라 오디오북 1개월 무료에 3개월 동안 50% 할인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윌라 오디오북에서 단독으로 제공하는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정말 갸꿀잼이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영화 유튜버 리뷰영이었고요. 다음 영화 컨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